안녕하십니까. 법률의 품격 이응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다뤄왔던 주제와 다소 다른 그런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압수수색의 경우 그걸 통해서 얻어진 증거물이 과연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과연 효력이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특히 압수수색 절차에서 위법할 때 이거 과연 그로 인해서 취득한 증거가 효력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308조의 2에서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압수를 통해서 얻어진 물건은 일단 어떤 유형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사 절차가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물건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그 물건의 증거력, 증거 능력은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과거의 대법원 판례 중에는 그런 입장을 보인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형사소송법,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형사소송법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해결이 됐고, 어쨌든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은 압수물이라는 그 객관적인 물건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지금 그 형사소송법의 규정이고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는 규정입니다. 그럼 과연 왜 이러한 규정을 뒀느냐, 두 가지 목적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적법 절차를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론적인 근거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정책적인 면에서 이러한 규정을 둠으로써 수사기관이 수사에서 위법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억제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함으로써 증거 능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영장이 없이 압수한 증거물, 요즘엔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 어떤 증거물을 압수했다면 그 증거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증거로서의 효력 자체가 없습니다.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물건의 소유자나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에게 임의로 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떤 피의자를 수사 과정에서 체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현행범 체포일 수도 있고, 영장에 의한 체포일 수도 있고, 긴급 체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체포 현장에서는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도 물건을 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압수물을 계속 압수를 하려면, 계속 압수를 해서 가지고 있고 또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바로 그 물건에 대한 압수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아야 됩니다. 사후의 압수영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후의 압수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증거의 압수는 이제 위법하게 되는 것이고, 그 증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수색을 할 장소가 기재가 되어 있고, 또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할 물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물건을 압수를 했다면 역시 그것은 적법하지 않은 압수가 되기 때문에 그 압수물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압수수색의 적법 절차에 대해서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됩니다. 그 음주운전 사고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이지만은 이 부분에 관해서 압수수색의 적법 절차가 문제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를 하고 정작 그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그 사고 때문에 의식불명에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래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은 호흡 조사를 하는 것이 원래 원칙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인데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호흡 조사에 의한 음주 측정이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의식불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혈액을 채취하기 위해서 어떤 동의를 받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다시 법원에서 어떤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 음주 측정을 하기는 시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을 받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 사이에 이미 이제 음주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제대로 증거 가치가 보존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응급실에 누워 있는 이 사람을 보면 옷이나 입이나 이런 데서 술 냄새가 나고 하는 경우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음주 측정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음주운전 사고에서 그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그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낸 현장이 아니라 병원에 와서 누워 있다 하더라도 병원에 누워 있는 그 장소를 범죄 장소에 준하는 것으로 봐서 거기에 맞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런 경우에 수사기관은 의료법상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서 적법한 의료상의 절차에 따라서 그 누워 있는 피의자로부터 혈액을 채취를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채취한 혈액에 대해서 계속 증거 능력을 갖도록 하려면 사후에 그 채취한 혈액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통상 그 누워 있는 음주운전자의 어떤 가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밟을 때 그 가족 또는 아들일 수도 있고 처일 수도 있고 그 가족들의 동의를 받게 마련입니다. 동의를 받아서 혈액을 채취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의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여전히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 적법 절차의 어떤 요청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그 사후 영장이 없으면 결국은 나중에 그 혈액 채취 보고서라든가 혈액을 혈액을 감정한 어떤 감정 보고서라든가 수사 보고서 이런 것들이 전혀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어떤 압수수색의 적법 절차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압수수색의 적법 절차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압수수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압수수색할 때 당연히 제시를 해야 됩니다.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하는 건 그 자체로 불법이고요. 위법한 것이고요. 그 제시하는 영장은 영장 원본이어야 됩니다. 원본이 아닌 사본, 복사한 것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하면 그 압수수색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흔히 생각하면 원본이 그 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원본을 제시하지 왜 사본을 제시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했던 그 사안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영장을 한 부를 발부를 받습니다. 그 영장에 압수수색할 장소가 2곳 이상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이 영장을 가지고 동시에 2곳 이상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물리적으로 원본을 제시하는 것은 한 곳이고 다른 곳은 원본을 제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범죄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한쪽을 압수수색을 하면 당연히 그 사실이 알려지니까 다른 쪽에 대한 압수수색이 효과가 없을 수가 있겠죠. 순차적으로 할 때는. 그래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게 마련이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에도 영장 원본이 아니면 한쪽은 그 적법한 압수수색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사기관은 어쨌든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겠지만 실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시되는 영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압수수색 절차에서의 적법성 관련 부분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는 물건, 이것을 압수수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위법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혐의 사실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떠한 범죄 사실을 혐의 사실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곳을 압수수색하고 어떤 것을 압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거기 적혀 있는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는 물건은 설사 수사기관이 그걸 현장에서 보고 이것을 증거로 해서 또 다른 수사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도 원칙적으로 그것을 압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 사실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범죄 사실의 내용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어떤 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부금품 법률을 위반해가지고 거액의 기부금품을 모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기업들로부터 그 기부금품을 출연하게 함으로써
결국 그 비법인은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그 회사들에 대해서는 손해를 가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제 그 범죄 사실로 인해서 압수수색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그 영장이 압수할 물건 안에는 바로 그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A라는 사람이 소유하거나 보관 중인 물건 이런 것들이 쭉 열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장으로 압수를 한 물건 중에 A라는 사람의 외장 하드디스크가 있었습니다. 그 외장 하드디스크 안에 다른 물건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범죄 정보, 그 영장기재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수사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영장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는 어떤 물건들을 현장에서 발견을 했다면 수사기관은 그 물건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그 물건과 관련된. 그렇지만 수사기관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기 어렵기 때문에 무심코 그것을 압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압수한 물건은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는 물건이고, 또 영장에 기재된 압수한 물건에도 속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압수물은 결국은 위법한 압수가 되고, 그 압수물을 토대로 해서 어떤 수사를 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증거로서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장 범죄 사실이 있을 때 정확히 그 영장 범죄 사실과 일치하는 것만 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던 또는 약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던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면 압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혐의 사실과 단순히 동종유사한 범행이다, 이런 정도만 가지고는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이 주제를 택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증거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디지털 증거에 관한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지만, 디지털 증거, 즉 어떤 하드디스크나 또는 노트북에 있는 하드디스크, 그리고 외장 하드디스크, USB, 이러한 저장 매체에 들어있는 그 디지털 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지금까지 통상의 어떤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과 굉장히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법 절차는 굉장히 새로운 어떤 법리로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어쨌든 저장 매체를 수사기관으로 혐의자가 가지고 있던 그 외장 하드디스크나 이런 저장 매체를 수사기관으로 옮겨서 그것을 압수수색할 때, 그 경우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 부분, 이것만을 압수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외의 것을 압수를 해서 그 부분을 복제를 하거나 또 문서로 출력하거나 하는 것들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도 역시 영장 범죄 사실과 관련한 부분에서 적법성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충분히 많이 될 수 있고 또 실제 많이 되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영장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들, 그거에 대한 예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이 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연히 갑이 아니라 을이라는 사람과 병이라는 사람이 서로 대화한 내용이 녹음된 녹음 파일이 발견이 됐습니다. 결국 그 녹음 파일은 갑이 아닌 을과 병 사이, 병의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이것에 대한 그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그런 것을 발견해서 압수하려면은 이 갑에 대해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라 을 또는 병에 대해서 그 혐의 사실을 특정해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발부받지 않고 그것을 그 녹음 파일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수사를 시작해가지고 사건화가 됐고, 그 사건에서 바로 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대법원은 지금 그 녹음 파일 자체가 원래 영장 범죄 사실에 기재된 영장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고,
거기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도 속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녹음 파일로서 을과 병에 대한 어떤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였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압수수색의 어떤 흔한 모습은 그냥 현장에 가서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 물건들, 서류들을 이렇게 수색해서 압수해 오는 것입니다. 뭐 수사관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각종 문서들을 다 훑어보고 그 중에서 이 영장 범죄 사실과 관련 있는 것이면 그것을 압수하고 이렇게 그 상자에 담아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무실에 있는 PC, 노트북, 외장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압수물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모든 일상생활에서 거의 모든 정보가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류를 압수하는 것 못지않게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디지털 정보를 압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압수수색의 집행 모습도 결국은 이 PC나 이런 데 있는 하드디스크를 압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모습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무실에 있는 서류를 압수할 때 관련이 있는지를 이렇게 열어보고 압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PC나 노트북 이런 하드디스크를 압수할 때도 당연히 같은 방법으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파일이나 이런 것들 내용들을 훑어보고 그 중에서 영장 범죄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들만 복사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 가져오는 것이 원칙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요즘에 하드디스크에 들어가 있는 정보의 양은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에서 수사기관이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증거의 이제 압수수색의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절차를 취합니다. 가서 하드디스크가 있고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기 어려우면 그것을 통째로 수사관서로 가져오든지 또는 그 하드디스크를 복제를 해가지고 복제가 된 것을 가져오든지 이렇게 합니다. 물론 거기에 당연히 이제 피압수자, 그 하드디스크의 뭐 보관자나 소지자 등이 당연히 이제 참여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통째로 가져오거나 또는 복제를 해서 가져오는 절차, 그리고 또 복제를 해서 가져오면 수사관서에 와서 그 복제된 하드디스크 그것을 다시 한번 열어보고 그 중에 또 필요한 것을 찾아서 다시 또 추려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지 적법한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을 텐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문자 정보, 즉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정보나 또는 그 출력물 이것이 증거가 되려면은 그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사본 또는 출력물에 저장된 내용이 일단 동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원본이 압수될 때부터 그 원본과 사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요건이라고 본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디스크를 복제해서 가져왔는데 원본에 있는 내용과 사본에 있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사본으로서 증거를 삼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원본으로부터 사본을 복제를 할 때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기계나 또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의 조작 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봐서 원본과 사본이 동일하다는 점이 인정이 될 수 있어야 이제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기술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이건 실제로 이제 수사 기관들이 피의자한테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확인을 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약간 이렇게 변경을 하더라도 워낙 그 방대한 내용 중에 일부만 변경한 것이라면
나중에 그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변경이 됐는지 여부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런 절차를 취합니다. 이 방대한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압축을 하면서 매우 기술적인 용어긴 합니다만 해시 함수라는 것을 통해서 압축을 하면 매우 짧은 정보가 탄생을 합니다. 그것을 해시 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원본을 압수한 원본을 복제한 다른 그 4번 하드디스크 이것도 역시 같은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압축을 하면 역시 해시 값이라는 결과치가 나옵니다. 이 원본에서 나온 해시 값과 4번에서 나온 해시 값 이것을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불일치하면 두 개가 원본과 4번이 동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방대한 내용 중에서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이 해시 값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굉장히 좀 기술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 바로 현장에서 원본을 압수해서 이렇게 복제를 할 때는 해시값을 산출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참여한 사람한테 이 값이 동일한 점에 대해서 확인을 구합니다 해서 확인서까지 쓰게 만듭니다. 그런 점이 바로 이 원본과 4번이 동일해야지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서 그러한 절차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러한 그 동일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의 조치는 많이 취하고 있지만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압수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어떤 MP3 파일 같은 게 실제 사건에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압수수색이 개시된 뒤에, 즉 압수된 뒤겠죠. 압수된 뒤에 어느 시점에선가 그 MP3 파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에 누군가가 접속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건 이제 재판 과정에서 검증을 하면서 발견된 건데요. 그런데 이 접속 경위에 대해서 이 수사관서에서 이게 누가 접속하고 왜 접속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원본과 그 사본 및 문서 출력물 이것에 대해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결한 사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여튼 동일성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될 때는 기본적인 시각은 이겁니다. 즉 원본에 대해서 누군가가 변형을 가한 것이 사본일 수가 있고 그것이 뭐가 변형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디지털 정보 중에서 이 사건의 증거로 쓰인 부분이 과연 원본에도 있었는지 그 이후에 누군가 변형을 해서 사본에 생긴 것인지 그거를 알 수 없다는 그런 시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성과 무결성 부분은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요건에 관해서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률의 품격 이응철 변호사입니다.